반갑습니다. 제가 책 듣는 밤 10년 하면서 책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 읽을 때도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세상엔 이렇게 책이 많고, 그리고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 책 중에서 딱 4권만 꼽아서 읽어드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참 아까운 일이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이제 제약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소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진짜 그 책을 읽는다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골라낸, 제가 북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골라낸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가 되고, 또 이 많은,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안내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 책도 읽으면 좋았을 걸, 이 책도 좋아하셨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이 지관세가 가까우신 분들은 뭐 여기 이 행사만이 아니라 딴 때에도 평소에도 와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보면 좋을 만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아까 소개를 하셨듯이 여기 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저는 이제 북칼럼니스트가 이제 직업이고요. 한 1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은 박사가 본명이 맞습니다. 성이 박이고, 네, 이름은 선비사자를 씁니다. 한자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몇 개의 획이 안 되는 글자로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읽어드릴 책은 주제가 아름다움입니다. 특히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죠. 아름다움에 대한 책들도 많고 아름다운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가오싱젠이 쓴 창작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가오싱젠 같은 경우는 중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소설로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 소설가, 극작가, 화가,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등 아주 전방위적인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세계가 확실한 예술가들의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하는 얘기들, 다른 사람 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진다는 거죠. 이 작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은 다양한 입장들도 있고 똑같은 입장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가오싱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예술이라는 분야에 천착해온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가오싱젠의 이를테면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정의할 수 없다.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정의가 있고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무엇도 완전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이상학적 사변은 예술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교조가 아닙니다. 추상적 사고로 미에 접근하려고 하면 아름다움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미의 창조자인 예술가는 먼저 아름답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그 아름다움을 작품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불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묘사를 하거나 서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마저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변화, 발생의 경지는 실로 무궁무진하기에 이미 형성된 미의 표준은 창작자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도 새로운 창작의 참고가 된다기보다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면에서 참고가 될 뿐입니다. 예술가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미에 대한 인식과 발견을 확장해 나갑니다. 아름다움이 기존에 이뤄진 정의 따위에 갇힐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 생동하는 아름다움은 신미의 주체와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미는 신미의 주체가 존재할 때만 신미일 수 있습니다.
심미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직관적이고 생동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추상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아름다움은 파악할 수 있고 또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느낌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지 모르지만 예술가는 창작이라는 실천을 통해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합니다. 예술가에게 아름다움이란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와 같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특정 예술 형식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 작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변만화하는 아름다움은 되풀이될 수 있고 또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틀에 갇힌 아름다움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복제품에도 원작의 아름다움은 담겨 있습니다. 원작의 아름다움과 완벽히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즉, 한 작품의 영향을 받아 다른 작품들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 세대가 느낀 아름다움이 다음 세대의 예술가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이렇게 후세까지 전해지는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은 객관적 대상이지만 미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 느낌에서 나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의 주체는 객체인 작품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을 얻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주관적 심미를 작품에 담아내지만 그 작품은 객체가 됩니다. 심미의 이런 개인성 때문에 미감에는 언제나 인정과 인성이 담기게 됩니다. 특별한 지적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문화 교육만 받는다면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 문화가 축적된 덕분이기도 하고요. 심미는 인간에게만 있는 천품입니다. 아름다움은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지만 개인의 테두리를 넘어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체험은 아름다움이 주관적 느낌이기는 하나 임의적이지 않고 실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죠. 이런 실제성은 타인의 심미 체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미의 주체를 떠나 미의 객관성을 논한다는 것은 예술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계에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미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예술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는 그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객관적인 세계 자체에는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미의 주체가 없다면 자연에도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의미는 사람의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풍광을 그대로 묘사한다고 해도 화가마다 화법이 다르고 구도와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색채도 빛의 처리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각기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술가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심미 체험과 그 체험을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작 방법과 기교가 요구됩니다. 작품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심미 체험이 소통되었다면 예술가는 그 이상을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론도 예술가의 일은 아닙니다. 네. 일단 이 책에는 이 창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공리적 관점에 대해서라던가 아니면 철학적 입장에 대해서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철학 분야가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아주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남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동한 작품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감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감하고 교류한다는 건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책 듣는 밤을 10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읽고 재밌고 좋았던 책들을 공감하고 싶다.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건데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 퍼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두 번째로 고른 책은 윌리엄 모리스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작품들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공예에 가까운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예 건축 회화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과 작품을 선보이면서 명실상부하게 현대 디자인의 초석을 놓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디자인이나 미술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설명에 따르면 시이자 소설가, 영문학자 그리고 19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네. 앞선 부분에서 가오싱제인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철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글을 읽어드렸다면 여기서는 생활예술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모리스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생활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활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름다움이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좀 폄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윌리엄 모리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생활예술의 특성과 범위를 말해볼까요?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더라도 위대한 건축예술이나 통상 조각이나 회화라고 불리는 위대한 예술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 강연의 주제인 이른바 장식예술이 그러한 예술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은 나중에야 아주 복잡한 상황을 거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술이 그렇게 서로 분리된 것은 예술 전체에 해가 되었습니다. 생활예술은 사소하고 기계적이고 솜씨 없는 것으로 전락해서 유행이나 부정직함이 가하는 변화의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위대한 정신과 놀라운 기술의 소유자의 작업으로 창조되는 위대한 예술도 생활예술의 도움이 없다면 그 두 예술 분야가 서로 돕지 않는다면 분명 대중예술로서의 품격을 상실하고 무의미한 허세에 따분한 부속물이거나 소수 게으른 부자들을 위한 기발한 장난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건축과 조각과 회화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현재는 특히 지적인 특성이 강한 이 중요한 예술이 좁은 의미의 장식예술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범위한 예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접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여러모로 수행했던 그런 예술입니다. 이 예술은 더 폭넓은 주제이자 위대한 산업이고 세계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역사 연구에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산업에는 집 짓는 기술과 페인트 칠, 소목일과 목공, 금속 세공, 도예, 요리공예, 직조 등 수많은 분야가 두루 포함됩니다. 대중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 분야이면서 우리 장인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대중적인 용도로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라면 모두 이래저래 장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품이라고 여기니 말입니다. 그에 워낙 익숙한 나머지 우리 자신은 그런 장식이 저절로 자라나기라도 하는 양 불쏘시개용 마른 장작에 낀 이끼만큼이나 이 예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죠. 물론 거기엔 장식이나 아니면 장식 흉내라도 낸 것이 있고 그건 당연히 쓸모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 모두 아름답거나 추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조응하며 도움이 되면 아름다운 것이고 반대로 자연과 어긋나며 방해가 되면 추한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바쁘게 살든 게으르든 열심히 살든 불행하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보고 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렇게 다종다양하다는 사실에 둔감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둔감해진 우리 감각을 다시 예리하게 해주는 것이 장식의 주요 쓰임새, 장식이 자연과 함께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정교하고 화려한 패턴과 기묘한 형태가 창조되었고 이로써 인간이 오랫동안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과 형태가 딱히 자연에 모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인의 손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움직여
푸른 들판이나 강둑이나 산속의 부싯돌이 그렇듯 옷감이나 물잔이나 칼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나아가 멋져 보이게 되었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즐거움을 입히는 일. 그것이 바로 장식이 수행하는 하나의 위대한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에 즐거움을 부여하는 일. 그것이 또 다른 역할입니다. 이제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러한 예술이 없다면 우리의 휴식은 공허하고 무료할 것이고 노동은 한가 심신을 소모하는 일로 그저 견뎌야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입히는 이러한 예술에 이 같은 쓰임새는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군요. 진실은 이처럼 거듭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위대한 어느 인물이 이미 다 한 말들입니다. 바로 내 친구 존 러스킨 교수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그의 베니스의 돌 2권에 있는 고딕 예술의 성격과 그 노동자의 임무에 대하여를 읽었다면 이 주제와 관련한 가장 진실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이미 알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는 거기 담긴 주장의 되풀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은 잊히지 않도록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노동의 저주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고 그러한 말이 대부분 참담할 만치 터무니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장인에게 닥친 진짜 저주는 어리석음이라는 저주, 내적 외적 불이라는 저주입니다. 멍청이들이 하는 말처럼 이른바 신사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 모으고 앉아있는 것이 좋은 삶이거나 재미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따분한 일이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끝내도록 관리하는 일은 참 고달픈 일입니다.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내 몸을 써서 2배로 일하겠어요. 지금 논의되는 예술이 우리의 노동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향상되고 확산되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일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한마디로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면 따분한 일과 고달프게 그 일에 매인 삶이 거의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노동의 저주를 떠들어댈 명분도 없고 축복 같은 노동을 회피할 핑계도 없겠죠. 이 과업을 이루는 일만큼 세계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만큼은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생겨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장식예술이 사치와 폭정과 미신의 신여 노릇을 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다른 많은 훌륭한 것들이 그랬듯이 장식예술도 그런 노릇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 가장 원기왕성하고 자유로웠던 시대가 바로 그들의 예술이 만개했던 시대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장식예술이 자유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피여각계층 사이에서 번성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술은 적어도 자유로웠어요. 자유롭지 않았다면, 정말로 미신이나 사치스러움에 완전히 지배되었다면 그것은 그 지배 아래에서 바로 병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저러한 교황이나 왕이나 황제가 이러저러한 건물을 지었다고 말할 때 그건 그냥 말이 그런 겁니다. 역사책을 펼쳐서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나 콘스탄티노플의 아야 소피아를 누가 지었나 찾아보면 헨리 3세와 유스티니아누스 3세라고 나오죠. 정말로 그들이 지었나요? 아니면 그 건물 외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여러분이나 나 같은 수공업자들이 지은 건가요? 이런 예술을 통해 현재 일상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각 시기의 역사에도 관심이 갑니다. 이 또한 중요한데요. 아무리 저속한 민족이나 사회 형태라도 이런 예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과거의 민족 중에는 그들이 이런저런 형태를 아름답게 여겼다는 사실 말고는 현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죠. 역사와 장식예술의 유대는 워낙 긴밀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장식예술의 실제 작업에서 과거의 영향을 완전히 떼어내는 일은 혹시 원한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창적인 사람이라도 오늘날 옷감 장식이든 일상적인 그릇이나 가구의 도안이든 몇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를 발전시키거나 더 형편없이 만드는 일을 할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형태는 지금이야 손에 익은 습관일 뿐이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잊힌 종교적 믿음이나 참배의 신비한 상징이었던 거죠. 이런 멋진 예술의 연구들을 부지런하게 찾아 읽으면 마치 창문 너머로 보듯이 과거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름조차 모르는 민족 내에서 처음으로 사상이 일어났던 시절, 고대 동양의 무시무시한 제국들과 그리스의 자유분방한 활력과 찬란한 문명, 로마의 육중한 존재와 장악력, 인류가 절대 잊을 수 없고 늘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온갖 선과 악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며 한때 융성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 풍요롭고 기름진 땅 비잔티움을 놓고 동양과 서양, 남부와 북부가 충돌한 일, 이슬람 제국의 발흥과 내적 불화와 쇠퇴, 스칸디나비아 민족의 방랑과 십자군 전쟁, 근대 유럽 민족 국가의 성립, 사멸하는 구체제와 새로운 사상과의 갈등, 이 모든 사건과 의미가 대중예술의 역사에 아로새겨져 있거든요. 역사적인 산업으로서의 장식예술을 꼼꼼히 공부했다면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래 들어 우리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분야로 등장한 역사 연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전부 알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있어 왕과 악당의 전투와 책략만 늘어놓는 따분한 역사 기록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 역사 분야의 지식이 얼마나 유용할지 생각해 본다면 장식예술이 과거 삶과 맺은 밀접한 관계는 현재와의 관계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억 역시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마지막 책인데요.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의 기대서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하죠. 이 최순호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학로 쪽이었었는데 거기에 최순호 옛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한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호 씨가 살았던 집을 이제 일반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서울국립박물관에서 그 학예관, 미술광장, 학예연구실장들을 역임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저작들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한 권입니다. 네. 이분 제가 이제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슬람의 그 예술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술을 생각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실현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 만하죠. 실제로 뭐 백의의 민족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를테면 달항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주 멋진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민족들은 자신의 이제 미감을 자랑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고려 시대 예술들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고려 시대의 팬이 됐는데 세밀가귀라고 불렀다고 해요. 고려 시대의 사람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옛날에 그 세밀가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시,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이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봤었는데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린 나머지 실제로 지금도 거기 달려있는 장식품이나 이런 걸 보려면 그 현미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지 모르겠다.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떤 굉장한 미감을 이제 가졌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이 최순의 한국미 산책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은 그런 면에서 아주 고전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수적인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간혹 비행기를 타고 조국의 강토를 하늘에서 굽어보면 그림같이 신기한 밭이랑 논이랑의 무늬진 아름다움과 순한 버섯처럼 산기슭에 오종종 모여서 돋아난 의좋은 초가지붕의 정다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줄 때가 있다. 그리 험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은 산과 산들이 그다지 메마르지도 기름지지도 못한 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 슬플 것도 복될 것도 없는 덤덤한 살림살이를 이어가는 하늘이 맑은 고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강산에서 먼 조상 때부터 내내 조국의 흙이 되어가면서 순박하게 살아왔다. 한국의 미술, 이것은 이러한 한국 강산의 마음씨에서 그리고 이 강산의 몸짓 속에서 몸을 벗어날 수 없다.
쌓이고 쌓인 조상들의 긴 옛 이야기와도 같은 것, 그리고 우리의 한숨과 웃음이 뒤섞인 한반도의 표정 같은 것, 마치 묵은 솔밭에서 송이버섯들이 예사로 돋아나듯이 이 땅 위에 예사로 돋아난 조촐한 버섯들. 한국의 미술은 이처럼 한국의 마음씨와 몸짓을 너무나 잘 닮았다. 한국의 미술은 언제나 담담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서 좋다. 없으면 없는 대로의 재료, 있으면 있는 대로의 솜씨가 꾸밈없이 드러난 것. 다채롭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그다지 슬플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덤덤한 매무새가 한국 미술의 마음씨다. 하늘을 향해 두 길을 사뿐히 들었지만 뽐냄이 없는 의젓한 추녀의 곡선. 안악내의 저고리 돌연과 붕어벨 지은 긴 소매에 맵시 있는 선. 외씹어선 볼에 동탁한 매무새. 초가지붕과 기와지붕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 비비고 모여선 곳. 여기엔 시세움도 허세도 가식도 그리고 거드름도 발을 붙이지 않는다. 평양수심가를 비롯하여 장현 긴 아리와 정선 아리랑 그리고 신고산 타령과 저 건너 갈미봉에 이르는 멋진 가라게까지 수많은 우리 노래의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 민족의 숨결이다. 이 노래들이 이 강산에서 메아리처럼 스스로 우러나왔듯이 우리의 미술은 이 숱한 노래들의 자장가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온 까닭에 우리의 노래처럼 연연하다. 대궐이나 절간 그리고 성문이나 문묘 같은 큰 건물에도 물론 한국의 아름다움은 스며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쉬고 하는 살림집처럼 일상적인 생활 공간보다 우리 한국의 고유한 채취를 강하게 발산하는 곳은 없다. 이 요람 속에서 한국의 멋과 미가 오랫동안 자라나온 것이다. 기와집은 기와집대로, 초가집은 초가집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말 분수에 맞는 한국의 정서가 스며있다. 한국의 주택은 일본의 주택처럼 아기자기하지도 신경질적인 짜임새나 구조적 기교미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인 째째한 조산이나 이발한 정원수로 뜰을 가꾸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집처럼 호들갑스럽지도 번잡스럽지도 않으며 절대로 장대함 따위를 꿈꾸지도 않는다. 한국의 주택은 조촐하고 의젓하며 한국의 자연풍광과 그 크기가 알맞다. 하늘을 향해 두 처마 끝을 사뿐히 들었지만 날아갈 듯한 경쾌도 아니오. 조잡한 듯하면서도 온화한 미덕과 질소한 기능과 구조가 이 지붕 밑에 한국 사람들의 담담한 마음씨를 담기에 참으로 격이 맞다. 한국의 주택은 일본의 주택처럼 코로 목향냄을 맡으며 즐기거나 잘 다듬은 각재들을 쓰다듬으며 즐기는 따위의 근시안적인 아름다움은 없다. 사면의 자연풍광 속에 조화시켜 그대로 편안한 자연의 한 끝이 집들일 수도 있고 이 집들이 담을 넘고 들을 건너서 사위의 자연 속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한국 주택의 생리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즐길 만큼 정성 들여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마음 편한 그리고 멀리서 두고 바라보아 한층 정이 가는 것이 한국 건축의 미덕이다. 근래 분별 없는 외래 취향 때문에 소위 문화주택이니 양옥이니 해서 반숭반숭한 얼치기 집들이 듬직하고 아름다운 한국 주택미의 기조를 흐트리고 있지만 그것은 한때의 물거품 같은 것. 우리의 주택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자손손 이어서 세련시켜온 한국미의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욕된 일인가를 한국의 양식은 오늘도 잘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의 낙선제, 후원에 있는 연경당과 여러 초당, 그리고 운현궁의 주택 등을 비롯하여 경향각지에 격 있는 국가들이 지닌 온화와 간소미에 빛나는 세련된 아름다움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것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민족의 재산이다. 한국의 공예는 이러한 한국의 주택 속에서 자라났다. 멀리는 석기시대로부터 가깝게는 고려의 청자, 조선시대의 자기에 이르기까지 참 잘도 우리의 풍토와 호흡이 맞아왔다. 우리의 미술 중에 무엇이 제일 한국적이냐 할 때 우선 우리는 도자기를 들 수 있다. 말은 없지만 우리의 강산과 여기에 서린 조상들의 입김과 메아리치는 아련한 민요와 오랜 역사의 등록 같은 것들이 얼버무려진 말하자면 민족 교향시 같은 애틋한 소리를 우리는 우리네의 도자 공예에서 듣고 있다.
길고 가늘고 갸냘픈, 그리고 때로는 도도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따스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곡선의 조화. 그 위에 적당히 호사스러운 무늬를 안고 푸르고 맑고 총명한 푸른 빗너울을 쓴 아가씨. 이것이 고려의 청자다. 의젓하기도 하고 어리숭하기도 하면서 있는 대로의 양심을 털어놓는 것. 선의와 치기와 소박한 천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못생기게 둥글고 솔직하고 정다운 또 따뜻하고도 희기만 한 빛. 여기에는 흰옷 입은 한국 백성들의 핏줄이 면면이 이어져 있다. 말하자면 방순한 진국 약주 마실 수도 있고 털털한 막걸리 마실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자기의 세계이며 조선 항아리의 예술이다. 만약에 동방미술사에서 고려, 조선 두 토막의 도자사를 잃었다고 치면, 즉 이 한국미의 독자적 세계가 사라졌다 치고 보면 동양은 이 큰 손실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이곳은 기능과 용도와 정치와 예술의 소산지운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곳. 한국 도자기를 모르면 도자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미 진실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아는 세계 예술인들의 자백이다. 이러한 고려자기나 조선자기를 싣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멋진 목공 가구들을 많이 남겼다. 찬장, 사방탁자와 문가, 서한과 연적, 의거리 등 조선시대 목공 가구류의 간박한 단순미, 질소미 등은 한국의 주택미와 직접 연결된 아름다움이며 안목 있는 외국 인사들 가정에 얼마나 많은 수의 목공품들이 바다를 건너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있는 대로의 재료, 즉 잡목은 잡목대로, 오동이면 오동, 이제면 이제대로 그 재료들의 아름다운 생명이 착실한 공작 과정을 거쳐 조선 목공예가 단순화, 간미화라는 궁예미술의 올바른 궤도 위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양실에도 한실에도 다 같이 조화되는 조선 가구. 이것은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새 시대 한국 공예의 갈 길을 훤히 비춰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흔히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한국화는 하잘 것 없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이것은 그리 간단하게 수긍이 가는 말이 아니며 기실 그렇게 쉽사리 방언할 말이 못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것이 한국 그림이냐 또는 한국 회화의 미학적 특질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문제이며 실상 한국 그림에 대한 이러한 정리 연구는 이제 겨우 단서가 잡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인 연구나 관찰만을 가지고 경솔한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연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국 미술전이 열렸을 때 영국 신문들은 오히려 한국 그림들의 특색과 우수성을 찬미했다. 타임스지는 이번 전시회 중에서 가장 감명을 주는 것들은 회화들이다 라고 전제하고 누구나 여기에서 한국 그림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구 전통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은 그 나라 풍토 양식이 거의 완전 무결하게 갖춰진 그림들과 마주치게 된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했으며 맨체스터 가디언지는 런던에서 오늘 열리는 한국 고미술 전시처럼 오랫동안 고대한 미술 전시는 일찍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나서 중국 회화의 특징인 엄숙으로부터 순진으로 이탈한 한국의 회화는 이번 전시회를 당당하게 지배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한국의 회화는 중국 그림이나 일본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야릇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기교를 넘어선 방심의 아름다움, 때로는 조야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산한 감각은 한국 회화의 좋은 작품 위에 항상 소탈한 아름다움으로 곁들여져 정취를 돋우어 준다고 할까. 정선, 이암, 이정, 조속, 신세림, 신사임당, 김수철, 김홍도, 김정희, 이미지, 최복 등 역대의 작가 계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소방과 야일, 생략과 해양미 등 독자적인 감각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 계보는 장식적으로 발달한 일본 그림이나 권위에 찬 중국 그림과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며 도자 공예에 나타나는 한국미의 계열은 이러한 조선 회화의 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것으로써 한국 그림의 아름다움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쉽게 설명하기 힘든 해학적인 일종의 조선적 운치가
말하자면 현대의 추상 화가를 뺨칠 만큼 멋진 추상을 항아리 장식 그림으로 욕심없이 그려낸 무명 도공들의 조형 정신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풍상하는 한국 민요산의 서민적 그릇들, 즉 다완의 풍류미를 창조한 조형 감각 같은 것이 무심하게 조선시대 화가들 가슴 속에도 작용하고 있던 것이리라. 한국의 아름다움은 일찍이 삼국시대의 조각 작품에서도 그 독자적인 감각을 드러내 주었다. 일본 교토의 고류사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의 원만한 자태, 그리고 나라 호류사에 있는 백제 관음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사심없이 무조건 그 앞에 꿇어앉아 이마를 조아리게 한 위대한 한국의 정신이다. 권력이나 총칼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 이 백제 관음 앞에서는 이미 천수백 년 이래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미의 권화이다. 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조각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아직 가져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의 정체는 백제의 조각가였다. 물어뽑은 듯한 느신한 아름다움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다시는 없다. 이것이 백제의 아름다움, 말을 바꾸면 지고지순한 한국 고대미의 실존이다. 또한 신라라는 나라는 야무진 허강성을 사뭇 떡주무르듯이 한 나라였다. 경주박물관에 놓인 가지가지 돌조각들, 그 중에서도 내남리 출토의 석조 삼존불에 부드럽고 욕심없는 미소를 보자. 이것이 신라돌의 예술이다. 고졸의 미와 추상의 미가 멋진 해화를 이룬 한국 고대의 조각들은 너무나 고고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석굴암의 조각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금동 반가상, 이것은 줄기찬 한국미의 의지이며 이처럼 숭고하게, 이처럼 신비롭게 외국 양식을 세련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한국인의 의지를 소중히 하야만 하겠다. 한국은 과거의 나라가 아니다. 면면이 전통을 이어온, 그리고 아직도 젊은 나라이다. 미술은 망하지도 죽지도 않았으며 과거의 미술이 아니라 아직도 씩씩한 맥박이 뛰고 있는 살아있는 미술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가오싱제의 책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해준 이들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그냥 흘려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미술품들을 그 일본의 눈 밝은 사람들한테 많이 빼앗기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폄하되어 온 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글로 남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한국 미술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책에서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미를 이제 뭐 자수병풍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찾고 있는데요. 저는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국의 미에서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해학이라던가 익살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늘 재밌었어요. 옛날부터. 이 아름답다는 것과 웃기다는 것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던가 빈센트 반 고흐라던가 아니면 그리스의 조각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엄숙하거나 아니면 아까 내가 읽었었던 내 이름은 빨강에 나오는 것 같은 세메화가의 작품들이라던가 엄숙하거나 아주 이를테면 굉장히 딱 고착되어 있는 어떤 것들인데,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해학미라던가 이런 보면 웃음이 터질 만한 이런 유머 감각들을 그림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한국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미술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만큼 친한 사이라면 만났을 때 우선 첫마디로 익살스러운 농을 걸어서 서로의 오가는 정을 도둔다. 물론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익살이나 농이 적다는 말은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네의 농은 그 감정의 차원이 다르고 또 그 빈도가 높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은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해학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고 그 익살과 농담 속에는 풍자와 채관의 멋이 스며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우리 속담에
울다가도 웃을 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슬픔의 아름다움과 해악의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한다면 이것은 우리네의 곡절 많은 역사 속에 몸에 뺀 미덕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울다가도 웃을 일이라는 말은 물론 어처구니가 없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애수가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익살이 세련되어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 사회의 서정과 조형미에 나타나는 표현에도 의당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요의 아름다움과 슬픔의 아름다움이 조형작품 위에 옮겨질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술에서 말하는 적조미의 세계이며 익살의 아름다움이 조형 위에 구현된다면 물론 이것은 해학미의 세계일 것이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구수한 얼굴과 익살스러운 표정과 동작 속에서 느껴지는 해학의 아름다움 속에는 오히려 지체할 수 없는 일말의 엷은 애수 같은 것이 있고 석굴암 11명 관음보살의 맑고 깔끔한 얼굴에서는 간절한 비원과 그 슬픔이 지닌 아름다움이 지극히 담담한 미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아름다움들을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붙여 불러본다면 우리의 미술작품에는 여기에 예를 들 만한 것이 적지 않다. 남리 김두량작 긁는개의 익살스러운 표현과 고려 청자들이 지닌 가늘고 긴 곡선 그리고 담담한 푸른빛이 보여주는 조용한 아름다움도 좋은 대조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은 한국 미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네 조형작품의 일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조용해지거나 홀로 실소를 자아내게 해주는 내재적인 아름다움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우리 미술에 나타난 이러한 익살과 고요의 아름다움을 정리해보면 이것은 한국미가 지니는 두드러진 특색의 일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감각, 이제 이 아름다움은 감각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면 눈물 나지 않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가서 진짜 유명한 작품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달리 작품을 봤을 때 진짜 너무나 뭐라고 그 감정적으로 알 수 없는 그 감정에 휩싸였는데요. 이 달리 작품이 국내에서 저 화집으로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화집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디테일들이 원작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달리를 천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그 작품을 보고 저는 이제 실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좋은 작품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는 해학미라고 하는 것과 또 일테면 애수라고 하는 애수미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짝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제가 준비했던 책들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짧게 일단 끝나서요. 어쩔까 싶은데 제가 어제와 그제는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을 또한 독서의 씨앗 삼아서 또 다른 작품으로 또 확대되는 그런 독서 생활을 하시기를 그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